안녕하십니까. 저 임현진입니다.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저 식사하시고 노곤하실 텐데 저희가 박수 한번 더 받으려고 다시 인사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아까 이제 오늘과 내일을 통해서 여러 가지 탄소 중립, 친환경, 재활용, 그다음에 이제 기후 변화 여러 가지 관련한 대전제를 관련해서 이제 발표들을 주로 해주고 계시고, 저는 그 중에서도 페트, 우리가 지금 흔히 접하는 이제 페트 물병, 지금 현재 그 책상 위에 놓인 것은 지금 페트가 아니라 PLA 친환경 병으로 만들어진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대다수의 많은 것들이 현재 이제 페트로 전 세계에서 음료용으로 유통되고 있고, 음료로 유통되면서 이것들에 대한 기후 변화와 친환경, 뭐 탄소 중립 여러 가지의 그 변화에 있어서 선제적으로 이것이 이제 유럽에서부터 시작해서 먼저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되고 있는 거와 관련해 가지고 페트는 저희가 이제 가장 먼저 이제 개념적으로 좀 설명을 간단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페트를 물병으로 쓰게 된 지금 현재 물병으로 쓰게 된 가장 여러 가지 장점 중에 하나가 투명성도 있고 가공성도 있고, 그 다음에 페트가 가지고 있는 연신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연신성이라는 거는 저 페트 병을 만들기 전에 조그만 프리폼을 만들었다가 그거를 블로우 성형기에 넣어서 불어서 원하는 용기를 이제 만들어내는 그런 가공성이 있는데, 요거를 미리 설명드리는 이유는 요 LSP나 SSP, 그 다음에 페트의 성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기 전에 사전적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발표 드릴 내용은 SSP와 LSP의 어떤 그 차이를 중점적으로 설명드리기보다는 그거와 관련해서 LSP의 어떤 기술적인 현재 개발적인 강점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LSP와 SSP를 설명드리기 전에 그쪽이죠. 전 세계적으로 지금 이제 각 나라별로 EU, 일본, 미국, 그 다음에 각 나라별 혹은 각 대표적인 회사별로 본인들의 어떤 타겟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타겟은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방향성이라는 것을 저희가 좀 인지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콜라가 언제까지 몇 퍼센트를 하기로 했다라는 것은 그 나라에서 발표한 것보다 더 앞서서 나간다는 얘기는 향후에 이렇게 감으로써 이 회사들의 목적은 지금 현재 원료가 100원인데 지금 더 비싼 재생원료를 200원 주고 사서, 예를 들어서 그렇습니다. 200원 주고 사서 대처를 하겠다는 얘기는 지금 현재의 100원을 200원을 쓰는 것이 미래의 기후변화에 의해서 좀 더 우리가 비싼 비용을, 딴 비용을 지불하는 것을 선제적으로 우리가 지불해야 될 준비가 되어 있는가라고 먼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어느 분 발표 중에서 재활용 원료가 비싸서 못 쓴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당장 비싼 것인지 미래에 우리가 더 지불해야 될 비용을 지금 조금 더 주고 사야 될 것인지 하는 그런 선제적 대응의 방향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들은 어떤 방향과 정책 설정도 중요하고, 조금 전에 이제 발표자께서 말씀하신 것들이 한 기관, 한 단체에서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해야 될 것 중에 제일 첫 번째가 페트에서는 이제 수거율입니다. 수거율이 가장 중요한 이유는 유럽에서도 1차적으로 10년 동안 수거에 대한 캠페인만 했습니다. 우리가 왜 이걸 해야 되고 미래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다음에 현재는 또 10년 동안 이 수거된 걸 가지고 재활용을 해보고 있습니다. 해보고 있고, 해보면서 나온 문제점들과 여러 가지 기술적 해결점들을 찾아가고 있는 와중에 제가 오늘 말씀드릴 LSP가 나와 있습니다. 그럼 SSP와 LSP 차이는 무엇이냐? SSP는 우리가 고상중합이라고 부릅니다. 고체 상태에서 중합을 시킨다. LSP는 리퀴드라고 해서 이제 액체 상태에서 중합을 시킨다. 중합을 시킨다라는 말을 제가 간단하게 쉽게 설명드리면, 아까 성형성을 위해서 연신율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연신율을 위한 중합 방식입니다.
페트를 수거를 해서 다 분쇄를 해서 세척을 한 이후에 플레이크를 가져다가 탱크에 넣고 이거를 압출기에서 녹입니다. 녹이는 과정은 고상중압까지는 똑같습니다. 똑같고 고상중압은 이 상태에서 그대로 펠레타이징을 해서 원료화를 시켜서 이거를 다시 고상중압기에 넣어서 고상중압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고상중압을 하는 가장 큰 목적 중에 첫 번째는 이제 IV 값이라고 해서 점도를 늘리는, 그러니까 쉽게 점도라고 그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점도를 늘리는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반대로 액상중압 같은 경우에는 플레이크를 넣어서 압출기를 돌리고 압출기에서 그대로 나온 액체 상태의 뜨거운 원료를 액상중압 반응기를 거쳐서 원료화를 시켜서 끝나는 공정입니다. 여기서 큰 차이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액상중압기는 고상중압처럼 지금 현재 말씀드린 IV 값을 만들기 위해서 별도의 고상중압 과정을 거치지 않고 압출기에서 끝난 전 단계의 IV 값을 측정을 하고 액상중압 반응기를 거쳐서 취출되는 IV 값을 실시간으로 측정을 해서 실시간으로 조절할 수 있는 첫 번째 장점이 있습니다. 요 기술적인 내용은 되게 복잡한 내용이어서 크게 그 대전제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IV 값을 실시간으로 내 자유자재로 조절할 수 있다. 현재 고상중압은 0.8로만 기준으로 할 수가 있는데 사실 지금 물병이나 이런 것들은 0.76을 쓰고 탄산 같은 경우는 0.80이나 0.82를 쓰고 그 이상은 다른 이제 원료를 쓰게 되는데 거기에 따라서 내가 원하는 원료의 IV 값을 실시간으로 조정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두 번째 장점은 여기에서 보시는 것처럼 IV 값을 실시간으로 조정을 하지만 반응 속도가 고상중압의 8시간 평균보다 훨씬 적은 24분 이내에 IV 값을 컨트롤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재활용을 하면서 가장 큰 문제가 됐던 것들이 뭐냐면 첫 번째가 재활용에서 다시 원료화시키는 비용입니다. 비용 중에 가장 큰 문제가 전기료입니다. 전기료인데 전기료도 그렇지만 물론 수거나 여러 가지 단계 공장, 복잡한 공장이 있고 세척 공장이 있지만 그 다음 단계 2단계에 있어서는 가장 큰 문제가 전기료인데 고상중압은 펠렛을 만들었다가 다시 고상중압 과정을 8시간을 거치면서 지속적인 에너지가 들어가는 반면에 액상중압은 실시간으로 IV 값을 조정하지만 두 번째로 동시에 이미 녹였던 원료의 에너지를 그대로 가지고 녹은 상태에서 액체 상태에서 중압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별도의 히팅 장치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킬로당 0.17 킬로와트의 에너지 세이빙을 실시간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동시에 지금 동영상에서 보시겠지만 이 상태에서 유해물질, 우리가 재생을 쓰면서 가장 두려워하고 우려했던 문제가 유럽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위생 문제입니다. 재생품 안에 뭐가 있을지, 재생이 깨끗하게 수거가 됐는지, 깨끗하게 세척이 됐는지 이게 가장 큰 문제이기도 하고 단순히 IV 값이나 기술적인 문제나 에너지 값 문제가 아니라 위생적인 부분에서 가장 전 세계에서 신경을 쓰는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액체 상태에서 그 상태에서 그대로 이것을 유해 물질을 제거하는 내용을 추가적으로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전에 보신 데서 액체 상태에서 고상중압을 하면서 발생된 기체를 뒤에 있는 후단에 있는 설비에서 컨덴세이션, 응축을 시켜서 포집을 해서 유해 물질을 걸러내는 그런 장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시간으로 걸러내고 있고 이 걸러내는 물질과 나오는 제품에 대해서는 EFSA나 FDA 승인을 다 획득한 상태이고요. 좀 더 나중에 추가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왜 어떤 물질이 들어가길래 도대체 기술적으로 혹은 위생적으로 우리가 좀 간파를 해야 되느냐.
지금 이제 라벨이 붙은 것도 있고 아니면 수거 과정에서 다른 물질이 이제 섞여 들어가거나 아니면 병막에 병막에는 이제 PE 재질로 되어 있거나 혹은 PP 재질로 되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섞여 들어갔을 때 그다음에 혹은 좀 열악한 페트가 들어갔을 때 어떻게 기술적으로 위생적으로 그걸 세척을 하느냐. 단순히 1단계에서 분쇄하고 세척하는 공정에서뿐만 아니라 두 번째 중합 과정에서 이것을 완벽히 제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유럽이나 FDA나 일본에서는 자체적인 기준을 만들고 있고요. 그 기준에 부합하는 그 라인이 요 라인입니다. 요 라인의 몰레큘러 웨이트별 어떤 클리닝의 어떤 효율이 이거 이상 나오면 EFSA 기준 이상인 겁니다. 국내에도 아마 거의 이 기준을 이제 따라가고 있을 것으로 보고 있고요. 고상중합과 액상중합의 차이점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면 고상중합은 알갱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알갱이 상태에서 중합 과정을 거치거나 이물을 제거합니다. 그럼 알갱이의 안에 포함되어 있는 노란색이었던 것들이 제거되는 율이 좀 적고요. 액체 상태에서는 아주 가느다란 물줄기의 샤워, 우리 좀 이제 샤워하시는 걸로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녹인 액상을 샤워기를 통해서 흘러내리면서 표면적으로 굉장히 극대화시켜가지고 이물질과 중합 과정을 동시에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다양한 사례들을 이제 저희가 연구를 하고 이렇게 자료를 보는데 이제 중요한 어떤 수치나 이런 것들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일본의 이제 모 회사가 일본 내에서 구할 수 있는 그 플레이크 시중에서 이제 다 세척이 되고 이제 수거된 그 원료를 구해서 한 5가지 종류를 구해가지고 액상중합 설비 회사와 고상중합 설비 회사에 각각 같은 원료를 A, B, C, D, A-1, 2, 3, 4로 해서 보냈습니다. 보내서 그 결과를 이제 가지고 어떤 설비를 가지고 우리가 국내에서 수급할 수 있는 어떤 원료를 가지고 사용할 것인가를 이제 분석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 있어서 어느 것이 좋다, 나쁘다보다는 액상중합에서 탁월한 이제 효과를 보고 있는 것이 이제 이런 이제 결과치들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데이터를 저희가 제공할 수 있고요.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기에는 EFSA 기준이 있고요. 더 강화된 것들은 콜라나 네슬레, 뭐 펩시 같은 회사들은 EU나 FDA 기준보다 우린 더 기준을 강화하겠다라고 해서 브랜드 오너에 대한 기준 강화선들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고상중합이나 액상중합은 그 이하의 어떤 그 품질 관리를 위해서 지금 현재 그 제품의 품질 관리 기준을 하고 있고요. 이런 설비들은 거의 그 EFSA나 FDA의 승인 규격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사례로 AA나 RV 값을 조절도 하면서 각 칼라값 기술적인 문제도 조절을 하고 벤진의 잔유 함유율을 최소로 낮추기 위해서 하고 있는 그런 설비들입니다. 지금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그 액상중합과 고상중합의 어떤 차이보다는 기본적으로 재활용을 하기 위해서 첫 번째 수거와 분쇄와 세척 공정을 거친 플레이크들이 다시 중합 공정에 거쳤을 때 고상중합으로 가고 액상중합으로 가는데 국내에는 100% 지금 현재 고상중합으로 지금 현재 그 알페트가 지금 생산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차이점이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우리가 볼 게 있는데 기술적인 문제, 이제 산업화에서 가장 먼저 기술적인 문제, 비용적인 문제, 에너지적인 문제,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제 위생적인 문제, 여러 가지 4개의 관점에서 이제 말씀을 드리고, 위생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그 액상중합의 장점은 항상 기준치, 그 다음에 고상중합보다 10배 이상의 유해물질 제거 실험에서 탁월한 성능을 보이고 있고, 콜라나 각 업체에서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기존 방식의 고상중합으로 쓰던 그 회사들이 지금 작년부터 시작해서 액상중합으로 만든 알페트를 쓰기 시작을 했습니다. 승인을 내주고
훨씬 더 유리하고 훨씬 더 유해 물질이 적고 훨씬 더 기술적으로 안정적이다라는 이제 평가를 지금 받고 있고요. 그다음에 일본의 이제 콜라나 프랑스 다농, 네슬레 이런 데서도 이제 신규로 해서 앞으로는 액상중합 쪽으로 좀 더 비중을 기울일 것으로 지금 전망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강점은 에너지 세이빙에서 아까 말씀드린 강점도 있지만 액상중합의 강점은 일단 녹였던 원료를 가지고 그 에너지를 그대로 가지고 중합을 시키고 그 다음 공정까지도 이어갈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 다음 공정은 뭐냐 하면 통상은 이 원료를 저희가 다시 받아서 다시 녹여서 사출을 하든 압출을 하든 원사를 만들든 만드는데 액상중합의 장점은 몇 가지 이제 사례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뒤에 녹였던 원료를 그대로 가지고 가서 원사도 만들 수 있고 트레이도 만들 수 있고 프리폼도 만들 수 있고 다양한 것들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 사례를 하나씩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료를 녹여서 액상중합기를 거쳐서 첫 번째 그대로 펠레타이징해서 원료화를 시킬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여기에 바로 파이버를 만드는 원사를 만드는 다이, 스피닝 다이를 놔서 원사를 그대로 뽑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다이렉트로 해서 필름, 다이를 거쳐서 필름을 그대로 뽑을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여러 가지 필름이나 혹은 트레이까지 할 수도 있고 마지막으로 사출기로 바로 연결시켜서 그 원료에 있는 에너지를 그대로 쓸 수 있습니다. 가장 큰 장점은 뭐냐면 지금 현재까지는 여기가 단절되어 있습니다. 여기가 단절되어 있다는 얘기는 이 에너지를 한번 끊었다가 이 에너지, 이게 필요한 에너지를 만큼 280도만큼 다시 올려서 가공을 해야 되는데 이거는 처음부터 끝까지 그 가졌던 에너지를 그대로 가지고 사용할 수 있다는 가장 큰 장점이 있습니다. 이 장점은 뭐냐면 물성을 그대로 가져가서 유지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다시 온도를 식혔다 다시 올리는 에너지 세이빙에 굉장한 강점이 있고 그 다음에 설비를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강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파이버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고 이거는 이제 다른 설명을 이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진 않고 이걸 그대로 압출기에 녹여서 이거는 파이버 같은 경우는 식품 위생에 특별히 저해를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파이버 같은 경우는 RV 값만 일정하고 이물이 없으면 파이버의 가장 큰 단점은 이물입니다. 이물이 있으면 파이버라는 거는 이제 원사기 때문에 스피닝 감다가 동영상 같은 거 많이 보셨을 겁니다. 실 막 감다가 뚝 끊어지면 굉장히 불량이 나거든요. 근데 그 불량이 나는 것들을 해소를 했기 때문에 이 설비 공정이 나와서 지금 현재 국내에서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전체적으로 반응 여기서 공급을 해서 반응기를 거쳐가지고 바로 원사를 뽑을 수 있는 아주 두 단계 공정을 합쳤기 때문에 면적 면에서도 굉장히 유리한 장점이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설비에서 바로 원사로 뽑아가지고 이제 바로 쓸 수 있는 그 강점이 있어서 요즘에는 이제 여기에서 내가 원하는 RV 값, 그 점도의 길이를 내가 마음대로 조정해서 내가 원하는 원사를 바로 뽑을 수 있는 그런 설비를 많이 구축하고 있고 유럽에서는 이 설비가 현재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건 계략도 보시면 되겠고요. 여기에서 이제 가장 키포인트는 원타임 히팅이라는 겁니다. 에너지 세이빙에 아주 가장 큰 장점이 있습니다. 이거 이제 계략적인 요거는 좀 설명을 시간 관계상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압축기를 거쳐서 RV 값을 측정을 하고 액상 반응기에 넣고 여기에서 이물질을 다 제거를 하고 여기에서 나왔던 원료를 다시 받아서
원사를 뽑거나 혹은 여기에 다양한 설비를 놓을 수 있습니다. 원사를 뽑든 필름을 뽑든 시트를 뽑든 그 다음에 이제 사출기를 갖다 직접 붙일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는 이제 전략적인 개요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건 이미 이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시트를 뽑는 어떤 개념도이고요. 요 같은 경우는 이제 트레이, 이제 우리 식품용 시트에서 이제 앞공으로 해서 트레이 설비로 바로 연결할 수 있는 그런 설비가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도 이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제 페트 트레이나 혹은 필름을 뽑는 그런 공정이고요.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지금 식음료 업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아까 지금까지 설명드린 것들은 위생 문제와는 관련이 없는 내용들이었습니다. 근데 마지막으로 기술성이나 혹은 생산성, 산업성 문제에서를 플러스 위생성까지 같이 겸비해서 버틀 투 버틀이라고 지금 각 음료 업체에서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활용되고 있고 가장 많이 쓰는 이제 그 버틀 투 버틀 기술 중에서 액상중압의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인 마지막으로 압출해서 액상중압기를 거쳐서 그대로 사출기로 가서 프리폼을 만들어서 병을 만드는 그런 설비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는 펠레타이징을 해서 이 원료를 가지고 사출기에 다시 가서 170도 건조를 4시간을 해서 280도까지 원료를 녹여서 프리폼을 만들어서 이제 병을 만드는 공정까지 가는데 그 중간에 설명드린 공정이 없이 여기서 녹은 원료를 그대로 사출기에 후단에 연결시켜서 할 수 있는 설비가 되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전체적인 그 펠레타이징 하는 개념도고요. 아까 그 설비와 비슷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코카콜라하고 이제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는 이제 설비 4양이고요. 전체적인 이제 설비에서 플레이크를 갖다가 다 녹여서 바로 다이렉트로 프리폼을 만들어서 이 프리폼을 가지고 물병도 만들고 콜라병도 만들고 여러 가지 이제 음료용 병을 만드는 이제 그런 설비가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부연 설명을 드리면 액상 중압기를 거쳐서 사출기에 그냥 바로 연결합니다. 중간 단계가 없기 때문에 가장 큰 장점은 현재 아까 말씀드린 기술적인 강점, IV나 이런 것들이 이제 실시간으로 컨트롤되기 때문에 가능한 강점. 두 번째로 위생적인 관점. 그다음에 세 번째로 가장 큰 효과가 중간에 이제 면적에 대한 강점도 당연히 있습니다. 면적도 확 줄어들어서 이제 직접 생산할 거. 마지막으로 에너지에 대한 강점. 지금 탄소 중립에 관해서 우리가 어떤 물질을 다시 회수해서 탄소를 적게 쓰자라고 말씀드리는데 에너지 절감 역시 탄소 중립의 일환이라고 저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큰 강점 중에 하나라고 액상중압 기술에 대해서 누군가 평가한다면 그 부분이 가장 1번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전체적으로 이제 개략적으로 해서 어떤 이제 기술적인 말씀을 드렸고요. 요약을 이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액상중압 기술은 현재 클리닝의 위생적 관점에서 고상중압보다 10배 이상의 효과를 내고 있고 유럽의 프라운호퍼나 모든 연구기관에서 검증이 돼 있고 EFSA 공식 홈페이지에 가시면 이 내용을 직접 보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강점인 영구적이고 실시간의 IV 컨트롤 데카, 내가 원하는 대로 가능하다. 그 다음에 IV 컨트롤의 시간이 고상중압보다 빠르다. 아까 말씀드린 8시간 대
뭐 24분 정도. 그다음에 IOV 컨트롤 실시간으로 이제 가능하다 말씀드리고요. 가장 큰 강점이 에너지 면에서 탁월한 어떤 어플리케이션에서 다양한 운영 방식이 있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그 이후에 액상중합을 끝난 그 원료를 그대로 후단 라인에 파이버든 트레이든 시트든 프리폼이든 인라인으로 연결할 수 있다라는 액상중합 기술의 가장 큰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 여러 가지 그 플라스틱이나 혹은 탄소 중립 여러 가지 말씀 중에서 페트만 가지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선도적으로 이제 유럽이나 모든 식음료 업계에서 페트를 가지고 재활용하는 것들이 이제 우선 선도되어 왔고, 현재까지 가장 많은 경험이 축적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많은 기술적인 개발이 좀 이루어져 있고, 이제 그런 와중에 이제 기존에 쓰던 고상중합 방식과 달리 액상중합 방식의 가장 큰 장점들이 이제 현재 각 유럽 재활용하고 있는 나라나 업체에서 가장 지금 주목을 하고 있고요. 이것들이 뭐 현재에서 지금 오늘 나온 기술은 아니고 이미 수년 전에 나와서 시장에서 지금 상용화되고 있고, 그다음에 상용화 이후에 계속적인 개발 발전이 되고 있는 그런 설비입니다. 그래서 크게 여러 가지 장점이 있는 내용을 가지고 액상중합, 생소하신 분들도 계실 텐데 무슨 중합을 액상으로 하냐, 그럼 고상중합은 또 뭐냐 이렇게 할 수 있을 텐데, 그런 부연적인 기술은 제가 케미스트가 아니어서 질문에 답변을 이제 좀 드리기는 좀 아닌 것 같고요. 오늘 그 전체적인 LSP, 리퀴드 상태의 어떤 액상중합 기술에 대해서, 페트의 재활용 기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